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양궁 선수를 꿈꾸고 있는 자인안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이 양궁 선수라고 하니 신기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처럼 양궁 대국인 곳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미국이 양궁으로 높은 성적을 거둘 때도 종종 있지만 사실 미국에는 이렇다 할 프로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의 양궁은 불모지다시피 했는데 2009년부터 국가훈련 시스템이 도입되었어요. 거기에는 한국인 감독의 기여가 큰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인 이기식 감독님이 미국 팀으로 부임하면서부터 미국의 양궁은 폭풍 성장하기 시작했고, 비인기 종목으로 하대받던 양궁을 세계 랭킹 2위 자리에 올려놓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지만 이기식 감독님뿐만 아니라 해외 많은 나라의 양궁 감독은 거의 한국인입니다. 대만, 스페인, 말레이시아, 일본, 멕시코 등 이미 양궁에 있어 한국을 따라잡을 나라는 없거든요. 제가 속한 주니어 팀은 한국인 감독 출신이 운영하는 양궁 아카데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워낙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했던 저는 주의력 결핍증이 심해서 학교에서 부적응자였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질 못해 수업 중에 자리를 뜨기 일쑤고 기껏 자리에 앉아도 엉덩이 붙이기를 5분도 못한 데다 학교 복도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도 많이 혼나봤고 부모님도 제 버릇을 고치려고 훈계를 주셨지만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오고 여기저기 주위를 자꾸 살피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우연히 뉴저지주 아동센터의 상담사님이 저를 태권도나 양궁을 보내는 걸 추천해 주셨어요. 단체 활동이 많은 태권도보다 개인에게 더 집중되는 스포츠인 양궁이 적합해 보이고 한국에서도 양궁은 고도의 집중력을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담력도 커지는 효과도 있어서 어릴 때 많이 배운다면서 이왕이면 양궁 아카데미를 다녀보는 걸 추천해 주셨죠. 부모님은 저의 주의력 결핍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더 이상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포츠로 치료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저를 뉴저지주에 있는 한국인 감독님이 운영하는 양궁 아카데미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꽤 오랫동안 양궁을 배웠고 이젠 고등부 아마추어 선수로 활동도 하고 있어요. 소극적이고 항상 혼자였던 저에게 양궁은 찰떡궁합 스포츠였습니다. 사실 제가 양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활 한 번 못 잡아봤습니다. 한국의 양궁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는 아카데미다 보니 입교하고 나서는 몇 달 동안 한쪽 팔만 올리는 걸 배우고 또 몇 달 동안 두 팔을 들어올리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지루해하고 부모님은 활은 언제 쏘냐며 불만이 많으셨죠. 심지어 주의력 결핍증이 심한 저는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버거웠고 팔만 올리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힘들어서 중간에 울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 감독님께 저의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 활을 먼저 잡게 해주는 것을 권했는데요. 한국 감독님께서는 한국 양궁 선수들은 학교에서부터 기술과 생체역학을 완벽하게 터득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연습한다면서 우리 가족의 조급함을 되려 타이르셨어요. 하지만 자세를 잡는 동안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 것을 알게 모르게 연습했습니다. 활을 잡지 못하는 동안에도 아마추어 팀 선배들의 지방훈련을 자주 따라다녔는데 거기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는 연습, 또 그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감독님은 한국의 양궁 선수들은 담력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담력을 강화해야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어야 화살 한 발의 중요성이 높아진 경기 방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양궁은 번지점프나 공수부대, 특전사 훈련장에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경륜장이나 경정장처럼 관중이 많이 모이고 함성이 들리는 곳에서 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야구장의 수많은 관중의 함성 속에서 활을 쏘는 시범 경기를 펼치기도 한다고 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미국의 첫 한국인 양궁 감독님도 담력과 집중력 훈련을 위해 항공모함에서 활을 쏘게 했다는 일화도 있었죠. 양궁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주의력 결핍증 증세가 차츰 좋아졌고 주위의 따돌림에도 멘탈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자연스레 부적응 학생이란 꼬리표를 슬며시 떼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카데미 원장님이 가을 학기 중간 정도 지났을 때 미국의 다른 원장님들과 함께 논의하여 양궁의 고향인 한국으로 선진견학 및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양궁도 좋았지만 요즘 한창 뜨고 있는 한류 문화의 메카로 간다고 하니 너무 흥분되었어요. 비행기 값부터 숙박비까지 고액의 전지훈련이었지만 부모님은 제가 양궁을 좋아하고 양궁 덕에 약물 없이 정상적인 생활까지 가능해지면서 이 스포츠에 대한 신뢰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전지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훈련비가 고액이든 말든 상관없다고 하시며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 뉴저지 몇몇 팀들의 선수들과 합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마추어 팀이고 완전한 전지훈련이 아닌 선진문물 견학이란 의미도 있지만 마음만은 정말 올림픽 대회를 참가할 만큼 비장했습니다. 10시간이 훨씬 넘는 비행시간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 감독님이다 보니 이미 한국의 감독님을 따르는 많은 후배들이 있고 오랜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다고 하니 감독님 후배들이 우리 팀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45인승 큰 버스를 대절하고 미국 뉴저지 양궁팀을 환영합니다 하는 현수막도 붙여놓으셨어요. 공항에 도착한 첫날은 근처 인천공항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양궁 투어를 하기로 했거든요. 감독님은 한국의 다양한 양궁 연습장을 보여주시기로 했고 우리도 그곳에서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하고 호텔 조식을 끝낸 후 우리는 첫 연습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큰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우리 주니어 아마추어 팀을 위해 K-팝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한동안 핫했던 바나나 우유와 한국 전통 과자라는 약과를 간식으로 받았습니다. 실제로 바나나 우유를 맛보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유는 맛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나나 향이 겹치니까 우유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지 정말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듣던 대로 뚱바, 그러니까 뚱뚱한 바나나 우유라는 말처럼 한국의 항아리 모양을 한 케이스가 정말 귀여웠어요. 감독님은 우리가 지금 가는 곳도 도시와 조금 떨어진 외곽이고 가는 길에 시골 마을이 많으니 항아리 단지가 많이 보일 거라고 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 우리는 한국의 시골 마을 근처에 도착했어요. 목적지까지는 아직 남았지만 점심을 이곳에서 먹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내심 한식의 맛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받은 메뉴는 닭볶음탕이었는데 저는 닭을 후라이드로만 먹어봤지 이렇게 스프처럼 먹어보긴 처음이었어요. 물론 미국에도 치킨 스프가 있긴 하지만 늘 후라이드로 먹던 닭다리나 날개가 통째로 빨간 스프에 담겨서 나오는 것이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대체로 건강하다고 들었는데 닭볶음탕 역시 감자와 양파 또 이름 모를 야채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육류만 먹는 게 아니었어요. 첫 한국 음식은 약간 매웠지만 먹을만 했습니다. 특히 하얀 쌀밥은 미국에서 사 먹던 햇반과 다르게 윤기가 촤르르 하고 쫀쫀한 느낌이 나서 몸속도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의 첫 식사를 만끽한 후 버스를 다시 타려고 이동하는 중에 감독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감독님은 식사를 빨리 마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계셨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식당 밖에서 통화를 길게 하시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타고 온 관광버스를 운전해 주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운전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근처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셨대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진료를 받으셨는데 2~3시간 정도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경과를 보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대형 버스는 아무나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형 차량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독님을 포함해서 감독님 후배들도 그런 자격증은 없다고 하셨어요. 졸지에 우리 아마추어 팀은 2시간 이상 이곳에서 기다려볼 것인지 아니면 급하게 다른 운전기사님을 찾을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 왔더라고요. 새로운 운전기사님을 배정받을 때까지도 시간이 1~2시간은 걸린다며 우리는 차에서 몇 시간을 대기해야 할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예정에 없이 시골의 한마을 입구 식당 근처에서 자유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에는 감독님과 감독님 후배 2분이 계셨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서 힘든 사람은 차에서 쉬고 컨디션이 괜찮은 사람은 후배 감독님을 따라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한국의 시골 마을? 한류 문화와 관련된 것만 보았지 한국의 시골 마을은 전혀 검색해 본 적이 없었는데 뜻밖의 일정에 저를 포함한 우리 팀 전체가 환호를 질렀어요. 후배 감독님은 그냥 동네를 걷는 것뿐이고 시골이다 보니 논과 밭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니
기대는 하지 마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무슨 신비의 세계로 출발하는 것 마냥 신이 났죠. 시차 적응으로 두통이 심한 제이미와 할렌을 제외하고 우리는 후배 감독님을 따라 마을을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 팀이 맨 처음 만난 한국 시골은 오래되고 큰 나무입니다. 식당에서 시골 마을로 가는 길에 둘레가 어른 2명 손잡고 이어도 모자랄 만큼 넓은 나무가 있었어요. 후배 감독님은 이런 것을 고목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옛날 한국인들은 고목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받아들였대요. 듣고 보니 큰 고목은 뭔가 비밀을 품고 있어 보였어요. 고목 밑에 나무로 된 마루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쉬는 건가 봐요. 아마 앉아서 쉬는 사람들 비밀 이야기를 나무는 다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목을 지나쳐 앞서가던 마틴이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와봐. 사람들이 엄청 모여서 이상한 걸 하고 있어라고요. 우리는 궁금한 마음에 모두 마틴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을 본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파란 철문 사이로 한국의 시골집이 보였는데 그 사이에는 마당이 있었어요. 그곳에 10명이 넘는 할머니들이 길게 줄을 맞춰 허리를 숙여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들 앞에 있는 큰 책상에는 하얀색 큰 야채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한켠에는 큰 통에 꾸덕해 보이는 빨간색 소스가 있었습니다. 일하시던 할머니들 역시 비슷한 숫자의 외국인 무리에 놀라셨던 것 같았어요. 눈이 동그래지시더니 금세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뭐라고 하셨는데 한국말을 모르는 우리는 못 알아듣다가 딱 하나 알아들은 게 있죠. 그건 바로 김치였습니다. 아, 미국 유명 배우 기네스 펠트로도 즐겨 먹는다는 그 유명한 한국의 김치 말입니다. 우리 팀은 일제히 와, 대박이다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마켓에서 김치를 사 먹기만 해봤지 이렇게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뒤따라 온 후배 감독님이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돌아왔구나 라고 하시며 웃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늦가을 김장은 겨우내 먹을 김치를 준비하는 가정의 필수 연례 행사였어요. 심지어 마당에 계신 할머니들은 모두 한 가족이 아니고 이웃들이었던 거죠. 김장날은 가족 일손만으로는 부족해서 집집마다 돌아가며 이웃을 돕는다고 해요. 그것을 품앗이라고 하는데 한국 문화에는 품앗이가 발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한류를 보면 개인주의 성향이 미국보다 덜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뿌리 깊은 문화가 아마도 한국을 더욱 결속력 있게 했을 것 같아요. 시골 마을 할머니들은 배추 수백 포기를 손질하고 소금에 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난 그쯤 양념을 버무려 김장을 한 거래요. 완성된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넣는데 예전에는 항아리에 넣어 땅 속에 보관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곧 마당 뒤에 있는 도자기같이 생긴 항아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나나 우유통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우리 다리 길이보다 더 긴 도자기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거기에 배추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틱톡에서도 미국에 파는 김치 냉장고를 보고 한 미국인이 도대체 얼마나 김치를 먹어야 김치 냉장고를 쓸 수 있냐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김치는 김치 냉장고로도 안 되고 정말 땅에 묻어야만 가능할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후배 감독님은 요즘처럼 마트,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잘 포장된 김치를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에도 대부분의 가정은 직접 김치를 담그며 친척들과 나눠 먹는데요. 어쩌면 김치의 맛과 건강을 넘어서 김장을 하는 동안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어떤 공유된 문화 이런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마틴은 김치를 담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미국에 있는 형에게 보냈습니다. 저도 신이 나서 고무장갑을 낀 할머니와 사진을 찍어 엄마에게 보내드렸어요. 엄마는 저의 사진을 보고 대단한 경험이라며 부러워하시며 김치를 담는 것 자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며 지금 우리 팀이 엄청난 문화를 직접 코앞에서 본 것이라며 흥분하셨죠. 우리는 할머니들이 주신 김치를 생것으로 먹어보았습니다. 보통 김치를 담그는 날은 삶은 고기와 함께 갓 양념한 김치를 말아먹는다고 하는데 아직 고기를 삶을 때가 아니라 없다고 하셨죠. 겉으로 봤을 때 빨간 양념인 줄만 알았는데 그 속에는 야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모두 잘게 썰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한국이 양궁을 잘하는 이유는 이런 손재주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를 만드는 손이요. 잘 보면 한국이 양궁이나 골프 같은 감정을 다루는 스포츠에 뛰어난 이유가
손과 손가락이 남달리 세심하고 손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이고 그 세심함은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오며 발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미국에서 파티를 자주 하는 것도 그저 즐기는 문화라기보다 이웃 간 정서적인 마음을 나누고 한 구성원으로 갖는 유대감이 커서라고 합니다. 김치를 담그는 건 역시 결속력을 포함한 감정 공유 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할머니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친해진 친구 같아 보였거든요. 뜻밖의 한국 시골 마을로 가게 되면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까지 경험한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3시간 정도 뒤에 새로운 운전기사님과 함께 본래 가려던 훈련장으로 갈 수 있었어요. 한국의 첫 여행 시작은 이렇게 멋있게 시작했죠. 이후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며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수백 장의 한국 사진을 보여드리며 일일이 설명하며 한동안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답니다. 미국의 양궁 꿈나무 자이난 씨의 한국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닌 게 아니라 벌써 김장의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배추를 절이고 씻어내는 고된 노동도 있지만 양념을 버무리고 다 된 김치와 수육을 쌈 싸서 먹는 고소하고 매콤한 그 맛도 떠오르네요. 감동 돋보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공식 메일로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